자, 2015년 기출문제 해설을 보겠습니다. 1번 경영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매트릭스에서 문제아의 경우에는 자금을 투입하기도 한다. 그렇죠. 문제아의 경우에는 이제 전략이 두 개인데 하나는 이제 확대 전략하고 하나는 철수 전략인데 그 가운데에 있는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이제 1인 그 라인에 가까운 거의 경우에는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건 이제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철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관련 다각화 전략을 사용하면 반드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 규모의 경제, 관련 다각화 전략은 우리가 다각화 전략은 규모의 경제보다는 범위의 경제인 거죠. 규모의 경제는 이제 대부분 우리가 그 3편에서 배우는 생산 용량을 올렸을 때 발생하는 것이죠. 포터의 가치사슬 모형에 하면 본원적 활동에는 기획은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도 안 들어가고 물류는 들어가죠. 물류 생산, 판매, 유통, 사업관리 이런 것들이 포함되죠. 기획과 구매는 빼야 되고요. 포터의 산업 구조 분석 모형에 의하면 구매자의 교섭력이 강하고 공급자의 교섭력이 약하며 대체재가 적을수록 수익성이 높아진다. 일단 뭐 다 약해야 되는 거죠. 구매자의 교섭력도 약하고 공급자도 약하고 대체재 적은 거. 그러니까 4번도 틀렸고요. BCG 사업 포트폴리오 매트릭스에서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얘도 역시 틀렸죠. 우리가 이제 뭐 1등 기업이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안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 1보다 크다는 것은 그냥 뭐 시장에서 1등이라는 걸 의미하지 반드시 뭐 50% 이상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물론 뭐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면 반드시 1 이상이 되겠죠. 1등이니까. 2번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브룸의 기대 이론에 의하면 수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선호하는 보상수단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 종업원이 선호하는 보상수단 주는 건 이제 유의성하고 관련돼 있죠. 수단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그 뭐 성과급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좋겠죠.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에 의하면 임금을 높여주거나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종업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없다. 이게 정답이죠. 왜냐하면 이제 임금과 작업 환경 이런 것들은 외재적 보상이기 때문에 그 외재적 보상은 걔는 이제 위생 요인이고 위생 요인은 불만족을 줄여주는 요인이지 만족을 증진시켜주는 요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만족을 높일 수 없다 맞죠. 3번 브룸의 기대이론에서 기대 expectancy는 노력을 했을 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객관적 확률이다. 노력을 했을 때 노력과 성과 간의 어떤 주관적 확률을 우리가 이제 기대라고 하는 거죠. 브룸의 기대이론에 의하면 연공급을 도입하면 기대가 높아진다. 뭐 연공급은 뭐 기대하고 전혀 관계없고요. 만약에 연공급 대신에 성과급이 온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수단성이 높아진다. 이건 이제 말이 되겠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 의하면 과다 보상을 받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제 이론상 보면 이제 우리가 과다 보상을 느끼면 이것이 이제 그 페스팅거가 얘기하는 인지 부조화 상태이고 이게 이제 인지 부조화라는 게 우리가 이제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을 얘기하니까 자기가 이제 남들보다 돈을 많이 받는다는 게 뭔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투입을 늘리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죠. 어쨌든 과다 보상, 과소 보상 둘 다 인지 부조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심리적 부담감을 떨치기 위해서 뭐 때로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과다 보상일 경우에는 이제 행동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3번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피들러의 상황 이론에 의하면 리더가 처한 상황이 매우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과업지향적인 리더십을 써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LPC 점수가 낮은 리더십인 거죠. 왜냐하면 그 LPC 그 점수라는 게 자기가 그 가장 싫어하는 동료를 최소로 좋아하는, 즉 가장 싫어하는 동료를 이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건데 싫어하는 동료를 이제 싫게 평가하면 점수가 낮게 나오고요. 싫어하는 동료 그래도 뭐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호의적 평가하면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과업지향적 리더십은 LPC 점수가 낮은 것이고 LPC 점수가 높으면 그거는 이제 관계지향적 리더가 되는 거죠. 2번 리더 구성원 교환관계 이론 LMX 이론은 상사와 모든 부하가의 관계가 동질적이라고 가정한다. 아니죠. 어떤 그 상사가 어떤 부하고는 이제 좀 내집단 관계를 형성하고 어떤 사람들하고는 외집단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상사가 이제 부하를 좀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걸 가정하고 있죠. 허쉬와 블랜차드의 상황 이론에 의하면 부하의 성숙도가 매우 낮거나 매우 높은 경우, 부하의 성숙도가 이제 매우 낮으면 우리가 뭐 지시형 리더십을 써야 되고요. 매우 높으면 위임형 리더십을 써야 되는데 매우 낮은 경우가 틀렸죠.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 격자 이론에서는 리더가 처한 상황에 따라 리더십 스타일이 달라진다고 했다. 이건 이제 행동 이론이기 때문에 행동 이론에서는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따라 리더십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 것들은 없죠. 정답은 5번이겠네요.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에서는 리더의 유형을 디렉티브, 서포티브, 파티시페이티브, 어치먼트 오리엔티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 거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요. 태도와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켈리의 귀인 이론에서 행동의 원인을 특이성, 합성, 일관성으로 구분하여 파악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자존적 편견, 셀프 서빙 바이어스는 평가자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이 실패했을 때는 자신의 내부적 요인에서 원인을 찾고 자신이 성공했을 때는 외부적 요인에서 원인을 찾으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게 두 개가 이제 반대로 됐군요. 우리가 앞에 그 평가자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거는 맞아요. 맞는데 자기가 이제 실패하면 원인을 이제 외부에다 돌리고요. 성공을 하면 이제 내부에다 돌리는 걸 우리가 셀프 서빙 바이어스라고 하는 거죠. 3번. 성격 유형을 A와 B형으로 구분할 때 A형은 B형보다 업무 처리 속도가 빠르고 인내심이 부족한 편이다. 그렇죠. 굉장히 그 성격이 급한 유형을 우리가 이제 A 유형이라고 하고요. B형은 전혀 그 반대인 거죠. 조직 시민 행동 OCB란 조직에서 공식적인 역할이 아니더라도 조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노력하며 동료를 돕는 행동을 의미한다. 그렇죠. 마이어와 알렌이 주장하는 조직 몰입 중 지속적 몰입은 조직을 떠나면 경제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직에 머물러 있으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그렇죠. 지속적 몰입은 약간 좀 그런 금전적이죠. 네. 내가 이 회사에 남아있는 거하고 다른 회사에 옮기는 거하고 두 개를 따져봤을 때 남아있는 게 그 더 남는 장사기 때문에 남아있는 걸 우리가 지속적 몰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 마이어와 알렌이 주장하는 조직 몰입 세 가지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정서적 몰입이죠. 5번 적절한 것은 보상관리네요. 회사 재직 중에 종업원의 직무가 변하지 않을 경우 직무급을 도입하면 종업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이건 틀렸죠. 왜냐하면 이제 직무가 변하지 않으면 직무는 이제 직무급은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직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 사람이 근속 연수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이제 그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한 직무를 계속하면 그 똑같은 돈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직무가 변하지 않을 경우에 직무급을 도입하면 종업원의 장기 근속은 유도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이제 직무가 그 변하지 않을 경우에 연공급을 도입하면 근속 연수가 오르면 오를수록 계속 이제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장기 근속. 그렇죠. 연공급은 이제 종업원들한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이제 남는 장사라는 걸 주기 때문에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그런 제도죠. 임금 수준, 페이 레벨, 개인이 받는 임금의 크기를 의미하며 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는 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된다. 사실 뭐 임금 수준의 기업의 지불 능력은 상한선이 되는 건 맞는데 개인이 받는 임금의 크기가 아니라 종업원이 지급되는 어떤 평균 임금을 우리가 임금 수준이라고 합니다. 직능급, 스킬 베이스드 페이를 도입하면 우수 인재를 계속 보유하고 능력 개발 유도한 장점이 있다. 그렇죠. 능력이 있으면 돈을 더 받게 되고 또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능력을 개발을 하게 되면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3번이 맞는 거죠. 직무급은 직무 담당자의 능력, 태도, 성과에 의해 결정된다. 아니죠. 이건 이제 그 직무 담당자의 능력, 태도, 성과는 전혀 아니고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직무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직무급을 뭐라고 하냐면 속직급이라고 하죠. 속인급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직무에 달려있다고 해서 속직급이라고 하죠. 러커 플랜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성과 배분액을 계산하여 종업원 제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러커 플랜이 아니라 이건 스캔론 플랜이죠. 스캔론 플랜은 이제 매출액 혹은 이제 판매 가치를 기준으로 성과를 배분하고요. 종업원 제한 제도도 있습니다. 스캔론 플랜의 특징이 그 단순히 이런 인센티브 제도만 있는 게 아니라 종업원 제한 제도도 있다는 거죠. 6번 볼까요? 직무관리.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그 직무평가에서 요소 비교법, 팩터 컴패리즌 메소드라고 하는 거죠. 직무를 평가할 때 직무의 평가 요소와 기준 직무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기준 직무, 키 잡이라는 건 꼭 알아두셔야 되고 보통 이제 직무 평가 요소는
이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인적 자원 관련 평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사람을 평가하고 하나는 직무를 평가하는 건데 직무를 평가할 땐 보통 그 직무가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숙련, 노력, 책임, 작업 조건 이건데 이 네 가지는 보통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사평가의 보통 세 가지는 그 작업자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여주는 행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업무의 결과물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거죠. 헤크만과 올뎀이 주장한 직무 특성 이론에서 핵심 직무 특성에는 스킬 버라이어티, 태스크 아이덴티티, 태스크 시그니피컨스, 그다음에 오토노미, 피드백 이렇게 되는 거죠. 직무 독립성이라는 건 없죠. 그래서 2번은 그래서 틀린 거고요. 직무 충실화란 과업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직무의 수를 증가시키는 거다. 아니죠. 이건 이제 직무의 수를 단순히 증가시키는 거는 그건 직무 확대고요. 얘는 이제 직무를 좀 이게 수직적으로, 수직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보다는 직무의 질 혹은 이제 책임을 증가시킨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서열법을 사용하여 직무 평가를 할 때에는 등급 분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등급 분류 기준을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매길 때죠. 그래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메소드 분류법을 사용할 때겠죠. 헤크만과 올뎀의 직무 특성에 의해서 중요 심리 상태에는 작업에 대한 만족감, 그 다음에 작업 결과에 대한 책임감, 직무 수행 결과에 대한 지식이 포함된다. 만족감은 아니죠. 이게 어떤 자기 직무에 대한 의미감, 그 다음에 책임감, 직무 수행 결과에 대한 지식 이렇게 되죠. 만족감은 아니죠. 7번 인사평가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BARS 행위기준고가법에서 개인의 성과 목표와 행동 기준을 설정하고 목표 대비 달성 정도를 평가한다. 여기서 좀 개인의 그 성과 목표와 행동 기준 설정, 엄밀하게 얘기하면 행동 기준을 설정하고 뭐 이렇게 되지만 목표 대비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거는 그거는 아닌 거죠. 목표 대비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거는 우리가 좀 MBO류의 이런 것들이 되겠죠. 후광 효과는 피평가자 개인의 특성보다는 출신 학교나 출신 지역의 근거에 평가할 때 나타나는 오류다. 이거 출신 학교나 출신 지역, 어떤 사람이 속해 있는 그 집단의 속성으로 그 사람 평가하는 걸 우리가 스테레오타이핑이라고 하죠. 상동적 태도 이렇게도 얘기하죠. 서열법은 피평가자의 강약점이나 절대적인 성과 수준을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죠. 이게 정답이네요. 피평가자의 강약점, 절대적 성과 수준. 우리가 사실 그 절대적 성과 수준을 파악하려면 절대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예를 들면 교육시키려고 하면 그 사람이 이제 현재 어느 상태고 어느 정도를,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100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70 상태인지 50 상태인지 그런 걸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교육의 강도라든가 종류 이런 걸 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서열법으로 하면 그냥 등수만 알게 되지 현재 그 사람의 절대적 수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서열법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이제 평가를 할 때 좀 발전적 목적에 혹은 이런 교육 목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절대 평가를 해야 그 사람이 이제 절대적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서열법은 이제 그게 안 되고요. 강약점이고도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맞군요. 이게 단점이죠. 행위기준국가 BARS는 체크리스트법과 중요사건법을 결합하는 것으로, 이게 중요사건법은 맞아요. CIM, Critical Incident Method가 이제 보통 그 BARS의 내용을 가져왔고요. 형식은 이게 BARS니까 이게 스케일이에요. 스케일. 그러니까 이제 객관식인데 이런 스케일은 어디서 갖고 왔냐면 평정척도법 혹은 그래픽 평가 척도라고 하는 그런 그래픽 레이팅 스케일 혹은 그래픽을 빼고 레이팅 스케일 이런 데에서 형식을 가져왔고 내용은 바로 이제 그 CIM에서 가져온 거죠. 그 다음에 5번 평가의 타당성이란 동일한 피평가자를 반복하여 평가하여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알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평가의 어떤 측정치의 일관성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타당성이 아니라 신뢰성인 거죠. 신뢰성. 반복하여 평가하면 비슷한 게 나오는 건 신뢰성이고요. 우리가 평가의 타당성이란 것은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야 정말 그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정말 1등 점수가 나오고 일을 제일 못하는 사람은 이제 꼴찌 점수가 나오는지 그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내용 타당성의 문제죠. 그러니까 타당성의 문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고요. 신뢰성의 문제는 측정 결과의 일관성의 문제죠. 제가 그 자주 말씀드린 그 토익 시험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8번 인력 계획안의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마코프 체인 기법에서는 전위 확률 행렬
전이 확률 행렬, 즉 이 Transitional Probability Matrix인 거죠. 이거를 이용하여 인력의 수요량을 예측한다. 원래 이제 마쿠프 체인은 뭐 원래는 공급을 예측하는 건데요. 뭐 어떤 책에는 또 수요를 예측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이건 좀 긴가민가하기 때문에 이건 좀 남겨둔다면 좀 더 이제 확실한 걸 찾으시면 되겠어요. 뭐 정답은 4번인데요. 일단 2번도 볼까요? 마코프 체인 기법은 경영 환경이 급변할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쪽이 전이 확률이 딱딱 지켜줘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좀 변한다면 적합하지 않고요. 스킬 인벤토리, 기능 목록에는 종업원의 개인의 학력, 직무 경험, 기능, 자격증, 교육 훈련 경험이 포함된다. 그렇죠.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이 면대면 토론을 통해 인력의 공급량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이게 틀렸군요. 이제 면대면 토론은 안 하고요. 개별적 전문가들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물어보는 거죠. 조직의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전략적 변화가 필요할 때는 외부 모집. 왜냐하면 이제 급격하게 성장하니까 내부에 그런 그 인력의 숫자가 부족할 때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변화, 혁신을 할 때는 역시 외부 모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이네요. 9번. 고객 지각에 기초한 경쟁적 파악 방법. 우리가 사실 그 마케팅 전략에서는 대부분 문제가 STP에서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좀 그 새로운 마케팅 기회 평가하는 시장의 매력도 평가라든가 경쟁 평가 뭐 이런 거에서 시험이 잘 납니다. 근데 이건 이제 경쟁자 파악 방법이죠. 이게 보시다시피 그 경쟁자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이제 고객 지각, 고객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지각에 기초한 게 있고 고객 행동에 기초한 게 있는데, 고객 행동에 기초한 건 이제 고객 어떤 뭐 구매 패턴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하는 거고요. 고객 지각은 이제 고객한테 진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 지각에 기초한 건 이제 제일 그 확실한 거는 뭐 당연히 지각도인 거죠. perceptual map. 그 어떤 뭐 제 책의 기본서에 보면 이제 미국 자동차 회사의 컨셉 나와 있는 거 있죠. 네. 그런 거 지각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 제거. 상품 제거는 이제 어떤 상품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가 없으면 뭘 사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이제 고객 지각에 기초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 행동에 기초한 거는 고객이 이제 실제로 대체하는 사용 패턴 이런 걸 보는데, 이제 상표 전환 매트리스라든가 수요의 교차 탄력성, 경제학에서 배우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 두 가지가 B와 D는 행동에 기초한 거고 AC가 그 지각에 기초한 거죠. 10번. 뭐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쉬운데 이건 사실 처음 나와서요. 좀 어리둥절한 거죠. 소비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출연한 광고에 노출되면 그 광고 제품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사상표에 대한 소비자들 태도가 부정적일 때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광고에 출연시킴으로써 태도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뭐 여기 오른쪽에 제가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저는 이제 박찬호를 좋아하는데 저는 박찬호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삼복 컴퓨터를 싫어해요. 근데 이제 박찬호가 삼복 컴퓨터 광고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와 박찬호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대상과의 관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게 이제 세 개가 곱해지면 마이너스가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불균형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회사에서 노리는 거는 박찬호가 광고를 하니까 사람들도 우리 제품을 이제 좋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가 되면 소위 말해서 세 개의 관계가 더 곱했을 때 이제 이게 플러스가 되면 균형 상태고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 불균형 상태라는 거죠. 그걸 설명하는 게 이제 균형 이론, 밸런스 시어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제품 관리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노베이터, 얼리 어답터, 얼리 머저리티, 레이트 머저리티, 레가드 이렇게는 소비자들의 신제품 수용 시점에 따라서 구분한 거죠. 로저스라는 사람이 그 농부를 연구해서 한 거죠. 네. 퍼센티지는 이렇습니다. 그 혁신 소비자가 한 2.5%, 이게 정규 분포인데요. 그래서 이제 딱 반 나누면 50, 50인데 앞에는 이제 혁신 조합에 2.5가 있고 조기 수용자 13.5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16이니까 이제 50에서 빼면 34%가 얼리 머저리티고 후기 다수자가 34%, 지각 수용자가 그게 한 16%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신상품 개발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아이디어 창출 및 심사, 그 중에서 이제 컨셉 개발 및 테스트, 마케팅 믹스 개발, 산업적 분석, 그 다음에 시제품을 먼저 생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시 전에 시장 테스트 하니까 2번이 틀렸네요. 시장 테스트와 시제품 생산이 위치가 바뀐 거죠. 브랜드 계층 구조는 브랜드를 기업 브랜드, 패밀리 브랜드, 개별 브랜드, 브랜드 수식어로 구분한 것이다. 그렇죠. 이게 그 2015년에 처음 난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코퍼레이트 브랜드가 이게 제일 수준이 높은 거고요.
우리가 배웠죠. 이거 패밀리 브랜드하고 인디비주얼 브랜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패밀리 브랜드는 여러 제품이 이제 같이 사용하는 거고요. 라인 익스텐션, 카테고리 익스텐션 이런 것들이 패밀리 브랜드에 들어가고 멀티 브랜드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뉴 브랜드 이런 것들은 인디비주얼 브랜드에 들어갔죠.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수식어 이렇게 있다는 거. 전형적인 그 제품 수명 주기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단계고요. 너무 쉽네요. 브랜드 확장은 기존 브랜드와 동일한 상품 범주에 출시된 신상품의 기존 브랜드를 사용하는 라인 익스텐션하고 기존 브랜드와 다른 범주에 속한 신상품의 기존 브랜드를 사용하는 카테고리 확장을 구분할 수 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그 카테고리 확장이 라인 확장이 이게 대부분 제품의 한 70% 정도는 라인 확장이라고 하죠. 12번 가격 관리에서 아래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1,000원짜리 제품에서 150원 미만의 가격 인상은 느끼지 못하지만 150원 이상의 가격 인상을 알아차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에서 그 스레숄드라는 이론이 있는데 스레숄드가 이제 그 문턱이에요, 문턱.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150원은 넘어가야 이제 소위 말해서 850원을 기점으로 해서요. 850원 밑으로 가격을 내리면 어이구 싸졌다라고 느끼지만 850에서 1,000원 그 사이에서는 이제 뭐 크게 싸졌다고 이제 느끼질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싸게 해서 가격을 낮춤으로써 소비자들의 어떤 굉장히 탄력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려면 850원 밑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 걸 설명하는 게 JND죠. 근데 이제 5번에 약간 아리까리한 웨버의 법칙은 사실 그거는 이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고요. 예. 그건 이제 어떤 두 개를 비교하는 건데 이제 최초의 가격이 낮으면 조금만 변화가 생겨도 이제 퍼센티지가 높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이해되지만 이게 이제 최초의 가격이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그 정도 퍼센티지가 되려면 가격을 굉장히 많이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개는 좀 가격을 비교할 때 쓰는 얘기고 어떤 기준으로 해서 더 싸다, 더 비싸야 된다, 뭐 이런 걸 할 때는 우리가 이제 JND를 써야 되는 거죠. 뭐 이걸 응용을 하면 우리가 앞에서 그 배웠던 그 PB 제품이 있는데 PB 제품 보통 이 매니팩처러 브랜드보다는 훨씬 더 가격이 싸기 때문에 JND를 기점으로 해서 뭐 예를 들면 이 문제에서처럼 850원 PB 브랜드는 이제 850원하고 1,000원 사이에다가 이제 가격을 책정하면 사람들이 이거 살 바에는 그냥 뭐 저 매니팩처러 브랜드 사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850원 밑으로 PB 브랜드를 책정해야 그래야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13번 가장 적절한 것은 광고 예산 결정 방법에서 매출액 비율법의 단점은 광고비를 매출액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거 뭐 틀린 거죠. 광고비를 매출의 그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촉진 예산 결정 방법의 좋은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촉진비를 많이 쓸수록 매출이 많이 올라간다는 이제 논리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촉진비를 많이 써야 되고 돈을 이제 뭐 조금 벌고 싶으면 조금 써도 된다는 약간 이런 논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촉진이 매출을 결정하는 것이 거지 매출이 촉진을 결정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매출액 비율법은 올해 우리가 매출 목표가 200억이라고 하면 그 중에 10%는 촉진비로 결정한다고 하니까 이제 매출 목표를 정한 게 역으로 이제 촉진을 결정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기술이 되는 거죠. Buying allowance, 소비자 판매 촉진에 포함된다. 아니죠. 얘는 이제 중간상 판매 촉진에 해당되죠. 우리가 소비자 판매 촉진은 소비자 대상의 판매 촉진이고 제조업자가 하는 소비자 대상의 판매 촉진이고 중간상 판매 촉진은 제조업자가 중간상을 대상으로 한 판매 촉진인데 여기 allowance 붙은 뭐 slotting allowance, buying allowance, advertising allowance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중간상 판매 촉진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구매 공제 같은 거 buying allowance 같은 건 이제 뭐 일시적으로 가격을 막 할인해 주거나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쓰면 이제 우리가 3편에 배웠던 그 채찍 효과를 일으키는 이제 대표적인 원인이 이런 뭐 구매 공제 같은 것이죠. advertising allowance 얘도 역시 소비자 판매 촉진이 아니라 중간상 판매 촉진이고요. 광고, 홍보는 PR 활동에 포함된다. 그렇죠. PR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홍보도 있고요. 뭐 무슨 기자회견도 있고 뭐 CEO가 하는 연설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리콜 테스트. 우리가 이제 브랜드에서 보면 이제 그 인지도 피라미드에서 보면 제일 꼭대기 이제 탑 오브 마인드가 있고 브랜드 리콜이 있고 브랜드 레코그니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unaware 브랜드 이렇게 해서 무인지 이렇게 네 단계가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리콜은
맥주 브랜드를 뭐 생각나는 대로 대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되는 브랜드를 얘기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주관식으로 측정하고요. 레커그니션은 그거는 이제 객관식으로 하는 거죠. 다음 중에 열거된 브랜드 중에서 아는 거를 체크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5번도 역시 틀렸죠. 다수의 브랜드명을 제시한다는 게 이제 객관식인 거죠. 네. 14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매업 수레바퀴 가설은 소매 환경 변화에 따른 소매업태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좀 계속 이제 고급화되는 거를 설명하는 건데요. 이게 미국에서 이제 맨 처음에 백화점이 나왔는데 백화점이 조금 더 이제 고급화된 시장으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이 있던 자리가 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를 양판점이 와서 채웠고 그래서 양판점이 생겨나니까 이제 백화점이 양판점하고 차이를 두려고 이제 더 고급 시장으로 올라가니까 양판점이 이제 예전에 있던 백화점 자리로 이제 자기네가 좀 더 고급 시장으로 올라갔고요. 밑에가 비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월마트 같은 게 생겨난 거예요. 대형 할인마트 이런 게 생겨난 거죠. 그래서 또 그런 게 생겨나니까 이제 더 차별을 하려고 백화점이 더 위로 올라가니까 양판점이 따라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마트가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맨 밑이 비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뭐 창고형 매장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싼 창고형 매장이 생겨났는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제 소매업체가 이렇게 좀 돌고 돌면서 점점 고급화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전문점과 비교하여 전문 할인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을 갖고 있다. 그렇죠. 전문점보다는 전문 할인. 전문점은 이제 무슨 커피 전문점 이런 거라면 전문 할인점은 토이저러스라든가 뭐 이런 알파문고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죠. 상인도 매사 이건 뭐 쉬운데요. 상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이건 독립업체이기 때문에 제조업체에서 자기가 직접 제품을 사와서 이윤을 붙여서 이제 소매상한테 넘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하고 그 다음에 브로커 이거는 이제 소유권을 안 가지고 있죠. 3번이 틀렸군요. 방문 판매, 자동 판매기, 다이렉트 마케팅은 무점포 소매상이죠. 자동 판매기도 무점포 소매상입니다. 판매 대리점은 거래 제조업자의 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맺고 판매 활동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15번 마케팅 조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표본 조사에서 불포함 오류와 무응답 오류는 비관찰 오류에 포함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표본 조사에 발생하는 오류는 이 표본을 샘플을 잘못 뽑아 생기는 이제 표본 오류고요. 나머지는 이제 표본 오류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비표본 오류라고 하는데요. 비표본 오류에는 뭐 이런 게 있죠. 관찰 오류하고 비관찰 오류가 있는데 관찰 오류에는 조사 현장의 오류라든가 뭐 자료 기록 처리의 오류 이런 것들이고요. 비관찰 오류는 불포함 오류, 무응답 오류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표본 추출 과정은 모집단 확정 혹은 모집단 정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표본 프레임 결정, 표본 추출 방법의 결정, 확률, 비확률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 결정. 표본의 크기는 우리가 2014년에 시험 났는데 중요하죠. 이게 샘플이 또 너무 크면 어떻습니까? 샘플이 크면 클수록 표본 오류는 사실 줄어드는데 비표본 오류가 또 증가하고요. 샘플이 또 너무 작으면 그건 또 표본 오류가 증가하고 대신에 또 비표본 오류는 또 감소하고 뭐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표본을 또 그렇지만 표본 오류를 또 너무 크게 표본의 크기를 또 너무 크게 한다는 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사 비용이 어마어마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표본 크기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표본 추출 실행을 하는 거죠. 신뢰성. 뭐 우리가 여기서 배우진 않았지만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이나 대상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가. 맞죠? 등간척 또는 속성의 절대적 크기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측 연산이 가능하다. 이게 틀린 거죠. 왜냐하면 등간척 또는 절대 어떤 영개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절대 영개념 그런 거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측 연산은 안 되는 거죠. 이게 절대적 크기를 측정할 수 있어 사측 연산이 가능한 것은 그건 비율척도입니다. 비율척도. 뭐 키라든가 몸무게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등간척도의 대표적인 게 이게 약간 임의의 영개념이 있는 뭐 온도 같은 건 그래요. 우리가 실제로 온도가 전혀 없다는 게 열이 전혀 없는 상태를 뭐 절대 온도라고 해서 마이너스 273도인가 그런데 실제로 뭐 열이 없는 상태가 그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0도라는 걸 임의로 정해놨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등간척도로 보는 게 맞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5번에는 이게 통제 집단 사후 설계는 순수 실험 설계에 포함된다. 뭐 순수 실험 설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다 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건 이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실험 설계는 사전 실험 설계,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뭐 이렇게 세 그룹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들 중에서 뭐 사전 실험 설계는 없고 순수 실험 설계는 뭐 이런 거래요. 통제 집단 사후 설계, 그 다음에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데 여기 통제 집단 사후 설계 혹은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 이런 건 순수 실험 설계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6번 이게 이제 마케팅 마지막이네요. 이 윤리 문제도 2015년에 처음 났는데요. 여기서 뭐 조금이라도 윤리적으로 문제 있을 것 같으면 다 그 윤리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경쟁 제한하는 거 이게 담합도 역시 윤리적인 문제고요. 오도 광고 이게 소비자들이 오해하게 만드는 광고도 무슨 뭐 6가지 뭐 천연 과일 주스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왠지 그 100% 과일 주스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 수가 있죠. 유통 경로에서 이제 힘이 세다고 그 좀 납품업자들한테 좀 돈을 늦게 주거나 막 이렇게 막 경품을 대라고 하거나 막 이런 것들 안 되고요. 개인정보 유출하는 건 뭐 더더욱 안 되고요. 제품의 이제 계획적인 진부화. 우리가 뭐 갤럭시 S6를 쓰고 있는데 곧 있으면 S7이 나온다고 하면 사실 뭐 S6도 품질이 충분한데 이게 뭐 새로운 게 나오고 하면 메이커 입장에서 이제 매출 올려줬겠지만 뭐 사회 전체 입장에서 보면 자원을 너무 이제 낭비하게 되는 뭐 그런 측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는 5가지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7번 볼까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품은 서비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투입물과 산출물의 균질성이 높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서비스의 특징 중에는 이질성이라는 게 있어요. 헤테로지니어티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상대적으로 제품은 아무래도 좀 균일한 거죠. 균질성이 높다는 거죠. 호모지니어티 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비스는 제품에 비해 수요와 공급의 일치시키기가 용이하다. 서비스가 일치시키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생산과 소비가 좀 분리가 안 되고 더불어서 재고 축적이 안 되기 때문에 재고가 있으면 재고를 가지고 이제 갑작스러운 수요에 대처할 수가 있는데 항상 그때그때 생산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수요 공급을 일치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형태가 없기 때문에 생산 프로세스에 대한 특허 취득이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는 제품에 비해 산출물 품질에 대한 측정과 품질 보증이 어렵다. 역시 그것도 무형성 때문에 기인하는 거고요. 생산 프로세스에 대한 고객 참여도가 높죠. 서비스가. 왜냐하면 이제 생산과 소비가 비분리되어서 고객이 참여하지 않으면 생산이 안 되는 거죠. 18번 수요 예측.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측 기법의 정확도가 높을수록 추적 지표값은 상승한다. 이건 이제 뭐 정확하게 쓰면 추적 지표값은 이제 0 근처. 만약에 이게 약간 추적 지표가 관리도하고 약간 비슷한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4라든가 플러스 마이너스 5 개념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TS라는 게 이게 어떻게 계산하면 MAD 분의 CFE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CFE는 이제 0에 근접할수록 좋은 거고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TS가 MAD 분의 CFE니까 그럼 이제 이 값이 이제 0에 근접해야 좋으니까 보통 이제 생각하시기에 분모가 커지고 분자가 작아질수록 0에 가까워지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MAD라는 게 크면 클수록 그거는 이제 예측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좋은 건 뭐냐면 MAD도 작으면서 CFE는 뭐 더 작아야 되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CFE 값은 플러스 값도 되고 마이너스 값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TS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다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상한선을 예를 들면 플러스 4 하한선을 마이너스 4하고 이제 0을 TS를 0으로 치자면 그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안정되면 그 0 근처에 있는 걸로 이렇게 수렴되는 게 이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예측 기법의 정확도가 높아질수록 추적 지표는 0에 수렴하는 값이 된다. 이렇게 해야 이제 맞는 게 되겠죠. 1번이 틀린 거죠. 시계열 자료를 보면 그 변동에는 추세, 계절 변동, 순환 변동, 불규칙 변동 혹은 불규칙 변동을 다른 말로 이제 우연 변동이라고 하죠. 우연 변동.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시계열 예측법은 과거의 수요 패턴이 미래에도 계속 이어진다고 가정하죠. 그 다음에 지수평활법은 최근 자료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현재로부터 먼 과거 자료일수록 낮은 가중치. 그렇죠. 계속 가장 최근의 수요에다가는 이제 알파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갈수록 계속 1마에서 알파를 곱해주는데 그 알파가 0부터 그 1 사이 값을 갖기 때문에 만약에 알파가 이제 0.7이라고 하면 1마에서 알파는 0.3이에요. 그러니까 0.3을 계속 곱해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제 계속 0.3을 곱해주기 때문에 1보다 작은 숫자를 곱해주니까 이제 계속 그게 계속 작아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단순 회귀 분석에서 회귀선 부근의 변동이 우연 변동이라고 가정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회귀 분석을 사용하기 위한 가정이 이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이 회귀선 부근의 변동이 우연 변동이라고 가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회귀선 부근에 있는 그 타점들은 이게 좀 정규 분포를 그려야 되는 거죠. 정규 분포를. 그래서 이제 그 회귀선 근처에 촘촘히 있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굉장히 좀 이 흥건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9번 볼까요? 재고 관리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확률적 고정 주문량 모형. 그러니까 이제 이건 확정적인 게 아니라 확률적인 Q 모형이네요. 재고 수준이 재주문점에 도달할 때 새로운 주문을 하게 된다. 그렇죠. Q 모형은 우리가 이제 일정한 주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Q 모형을 다른 말로는 이제 리오더 포인트 모형이라고 하기 때문에 재주문점에 이제 도달을 하면 새로운 주문을 하게 되죠. 반면에 이제 P 모형에서는 재주문점이 아니라 정해진 그런 주문 주기의 말에 주문을 하게 되는 거죠. 확률적 고정 주문량 모형에서 주문 주기는 일정하지 않다. 그렇죠. 네. ROP가 이제 수요율이 굉장히 높다면 일찍 도달할 수도 있고요. 네. 수요율이 낮으면 ROP에 또 늦게 도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문 주기는 뭐 그건 수요율에 달려 있는 거죠. 투빈 시스템은 주기별 주문량이 일정한 고정 주문량 모형이다. 그렇죠. Q 모형을 이제 시각화한 게 투빈 시스템이고요. 조달 기간 동안에 평균 수요가 커지면 안전 재고량은 증가한다. 이게 4번이 틀렸는데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조달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사실 그 리오더 포인트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면 리드 타임 동안의 평균 수요에다가 안전 재고를 더해서 그래서 이제 그 리오더 포인트를 정해요. 근데 이제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안전 재고를 리드 타임 동안의 평균 수요만 고려하면 되는데 왜 안전 재고를 하느냐? 이 안전 재고는 사실 그 품절을 예방하기 위한 재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조달 기간에 안전 재고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 평균 수요는 아니에요. 평균 수요가 증가하면 평균 수요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리오더 포인트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쳐요. 즉 리드 타임 동안에 수요가 굉장히 높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리오더 포인트 가지고 안 되고 위로 또 더 올려야 되고요. 평균 수요가 낮다면 리오더 포인트를 낮춰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균 수요는 리오더 포인트에 영향을 미치고 여기다 이제 플러스하는 안전 재고는 그게 바로 뭐냐면 수요의 표준 편차. 편차가 크다면 이 평균보다 굉장히 큰 게 올 수도 있고 굉장히 낮은 게 올 수도 있고 편차가 크다면 안전 재고를 좀 많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수요의 표준 편차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안전 재고를 아주 조금만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달 기간 동안에 수요의 표준 편차가 커지면 안전 재고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바꾸거나 혹은 조달 기간 동안에 평균 수요가 커지면 재주문점은 상승한다. 뭐 이렇게 하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로 바꾸셔야지 현재 이 상태는 틀린 거죠.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 품절 확률은 감소하고 안전 재고량은 증가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서비스 수준이라는 게 어떤 품절이 안 되고 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니까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 품절 확률 감소하고 안전 재고량이 증가하는 거죠. 20번. 이게 요즘에 시험에 잘 나는 뭐 이런 CP죠. CP. 공정 능력 비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공정 능력 비율이 뭡니까? 이 공정이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런 규격 상한과 하한 사이에 제품이 다 들어와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공정 능력 비율은 공정의 설계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그렇죠? 공정 능력 비율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제품 불량률은 감소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공정 능력 비율이라는 게 규격 상한과 하한 사이 제품이 이제 쫙 얼마나 이게 전부 다 내용이 들어와 있느냐 뭐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공정 능력 비율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제품 불량률은 감소하게 되고요. 설계 규격 한계가 일정할 때 공정 변동의 표준 편차가 감소하면 공정 능력 비율은 증가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공정 능력 비율은 공정의 범위분의 설계 범위인데요. 공정의 범위는 표준 편차가 높으면 높을수록 범위가 좁아들어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때는 뭐 이렇게
6시그마, 3시그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감소하면 밑에 있는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공정 능력 비율은 증가하게 되죠. 공정 능력 비율이 증가하면 공정 능력 비율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지금 표준 편차가 줄어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시그마 수준도 증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시그마 수준은 우리가 밑에다가 이제 그 표준 편차분의 뭐 규격 상한까지 거리, 이 하한까지 거리, 절대 거리를 이제 쓰는 건데요. 예를 들면 뭐 6시그마 같은 수준은 공정까지 거리가 10이라고 하면 그걸 이제 표준 편차가 2면 2분의 10이 하니까 이제 6시그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정 능력 비율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표준 편차가 감소한다는 얘기고 표준 편차가 감소하면 시그마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요. 공정 능력 비율이 1.0 미만이면 공정이 안정 상태를 벗어났다 판단한다. 이게 뭐 공정 능력이니까 안정 상태가 아니라 능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안정 상태를 벗어나는 건 아니죠. 네. 21번 라인 밸런싱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라인 밸런싱은 제품별 배치의 설계를 위해 사용한다. 그렇죠. 공정별 배치에서는 보통 뭐 이런 작업장 간의 인접 요인이라든가 뭐 이런 걸 따지는데요. 라인 밸런싱에서는 이제 라인 밸런싱을 제품별 배치에 따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제가 그 수업할 때 칠판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생산성은 작업장을 쪼개고 하면 계속 높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뭐 끝없이 쪼갠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하는 생산성을 얻기 위해서 최소의 작업장 수로 원하는 산출량을 얻도록 작업을 이제 작업장에 할당하는 것을 라인 밸런싱이라고 하는 거죠. 라인 밸런싱의 목적은 작업장별 작업 시장의 균형을 이루어 유효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렇죠. 유효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NC-시그마-T인데 이게 이제 NC-시그마-T가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이제 NC하고 시그마-T하고가 거의 비슷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개가 비슷하니까 NC분의 시그마-T하도 어떻게 하냐. 효율은 증가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균일한 작업장을 얻는 게 좋은 거죠. 2번도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 라인의 주기 시간은 병목시 작업장의 작업 시간보다 작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주기 시간은 보통 바람직한 산출률을 결정할 때 쓰는 건데요. 그 제가 기본서의 책 보시면 맨 처음에 주기 시간은 뭐 이게 60초 뭐 이렇게 돼 있었나요? 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작업장을 꾸리고 나면 작업장의 병목 공정은 그 주기 시간보다는 작게 되어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 항상 작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절대 병목 작업장의 작업 시간이 주기 시간이 병목 작업장보다 그게 작을 수는 없어요. 항상 주기 시간이 이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주기 시간을 이용해서 뭘 구하냐면 이론적 최소치 같은 걸 구하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그 최소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보면 항상 이제 우리가 실제로 예를 들면 뭐 1시간에 60개를 뽑아놔야 된다고 하면 주기 시간이 60초가 되는데 실제 이제 60초가 되도록 이렇게 작업을 할당을 하다 보면 작업장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딱 60초에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60초보다 더 작아지는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주기 시간은 병목 작업장의 작업 시간보다 뭐 크거나 같아 이렇게 같은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생산 라인의 총 요유 시간이 감소하면 라인 효율은 증가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생산 라인의 총 요유 시간이 감소하면 밸런스 지체 감소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유유 시간이 NC-시그마-T로 계산이 되는데 유유 시간이 줄어든다는 건 이제 NC하고 시그마-T하고의 간격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효율도 증가하고요. 효율이 증가하니까 이제 밸런스 지체도 감소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22번 볼까요? 총괄 생산 계획. 가장 적절한 항목으로만 구성된 것은 총괄 생산 계획은 마스터 프로덕션 스케줄 이후에 수립된다. 이게 총괄 생산 계획은 총괄 생산 계획이 분해되어서 MPS를 수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총괄 생산 계획이 먼저인 거죠. 그 다음에 수요 추종 전략은 설비 확장 및 축소를 통해 공급을 조절하는 전략이다. 우리가 수요 추종 전략은 뭐 설비 확장이 아니라 뭡니까? 이게 노동력의 수준을 수요 수준에 맞춰가는 거죠. 혼합 전략은 수요 추종 전략이나 평준화 전략에 비해 총비용이 증가한 단점이 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수요 추종 전략은 노동력을 그 수준에 맞춰서 높여다 낮췄다 하는 거고요. 평준화 전략은 이제 그냥 유지를 하는 건데
이런 이제 순수 전략을 이제만 이용해서 그 변화하는 수요에 대처하려고 하면 비용이 이제 너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혼합 전략을 쓰는 게 이게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무에서는 혼합 전략을 사용하죠. 평준화 전략은 수요 추종 전략에 비해 재고 수준 변동폭이 크다. 그렇죠. 이건 이제 그 일정하게 생산율을 계속 이게 맞춰서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수요가 없다도 계속 만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쌓아놨던 수요가 많을 때 털어버리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재고 수준의 변동폭이 크죠. 반면에 이제 수요 추종 전략은 수요에 맞춰서 그 인력을 높였다 낮췄다 하기 때문에 재고 수준이 이제 거의 없는 거죠. 네. 재고 수준 항상 일정한 거죠. 총괄 생산 계획을 위해 도표법, 선형계획법, 휴리스틱을 사용한다. 그렇죠. 이건 DY가 정답이고요. 23번. 다음에 설계 기법과 이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밑에 이제 A를 보면 부품수 감축, 조립 방법 및 순서에 초점을 맞춘 설계를 우리가 그걸 DFA라고 합니다. DFA는 사실 그 우리 교과서에 있는 DFM하고 비슷한 거예요. Design for Manufacturability하고 비슷한 건데요. 이건 이제 뭐 어떤 경우에는 DFM,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조립하는 경우에 DFA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DFM과 거의 유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친 노이즈로부터 영향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걸 우리가 로버스트 설계라고 하죠. 그 타일 인더스트리에서 그 석회 물질을 좀 더 넣어서 온도에 좀 둔감하게 만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제품의 원가 대비 기능의 비율을 높이라는 걸 이제 밸류 엔지니어링 혹은 밸류 어널리시스라고 하고요. 가치공학, 가치 분석이라고 하죠.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제품의 기능적 요소들을 상호 결합하는 것은 Quality Function Deployment, QFD라고 하는 거죠. 정답은 5번이죠. 그 다음에 이제 24번은 원가 문제인데요. 여기 그 그림에 좀 그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면 이제 대한1은 고정비가 3,500만 원이고 변동비가 2,000만 원으로 자체 생산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한1의 식은 Y는 Y 절편이 3,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00X 되는 건 맞고요. 대한2는 변동비가 고정비가 2,000만 원이고 변동비가 4,000만 원이니까 2만 플러스 4,000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3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0개를 그 5,000개까지는 6,000원이니까 6,000X가 맞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단가가 그 5,000원 초과부터는 이제 5,000원으로 구매 가능한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연결되어서 기울기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냥 그 다른 곡선으로 했죠. 그래서 제가 그 기본서라든가 객관식에는 그 내용을 바꿔놨는데 그거에 있는 표를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5,000보다 클 때는 그 공식을 구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y는 5,000x 플러스 b 이렇게 해서 y 절편을 구해야 되는데 그 y 절편은 어차피 우리가 그 5,000개일 때는 3,000만 원을 지나니까 5,000과 3,000을 거기다 넣으면 그러면 이제 y 절편 값을 구하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식 세 가지를 가지고 여기 넣어서 쓰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뭐 저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좋겠지만 그림 그리는 건 이제 좀 쉽지가 않은 문제니까 그냥 그 해당되는 값에다가 답을 이렇게 넣어서 체크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제 5번이 되고요. 수요가 7,500 단위 미만일 때는 대한2가 가장 유리하다. 대한3이 가장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답은 틀린 거는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